최근 티몬 위메프 사태의 본질은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과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기업 어음으로는 교환을 할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는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법정 통화와 유사합니다. 원화로도 물건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에는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척도의 기준입니다. 가치척도의 기준을 엄밀하게 따져보죠. 기업회계와 국가회계는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 부채 항목 중에서 화폐 발행액입니다. 우리나라는 188조 원화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큐텐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 항목에 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과 화폐 발행액은 유사합니다. 상품권을 기업어음이라고 생각해보죠. 큐텐은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서 큐텐은 부도가 납니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합니다. 원화도 기업어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화는 상품권처럼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부채의 정의를 보면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린다, 그리고 갚는다.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죠. 다른 측면에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채의 핵심은 갚는다입니다.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준의 달러 발행량입니다. 큐텐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세계 상품권, 롯데 상품권 등은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화폐 발행은 상환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회계와 국가회계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부채라고 하면 빌리고 갚는 것인데 중앙은행의 부채 항목인 화폐 발행액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 부채를 늘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화폐 발행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큐텐은 상품권을 계속해서 발행하지 못하고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원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화는 가치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척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화폐를 이해해야 합니다. 군사화폐는 일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력을 앞세워서 화폐의 강제성을 부과한 것입니다. 국가의 시작은 일진이죠. 영화 설국열차는 국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층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일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주체들이 필요하죠. 일진들만 있으면 일진이라는 용어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하층민의 역할을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층민의 역할도 이주노동자, 이민자에게 뺏기면서 트럼프는 탄생하죠. 우리나라 역시 하층민 역할을 이주노동자, 이민자들이 담당하고 있죠. 자국민들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주체들은 필요합니다. 하층민이 있어야 귀족이 존재합니다. 하층민들은 일진들에게 삥을 뜯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의 시작입니다. 삥을 현재에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화폐는 금이나 은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주조소에 금은을 가지고 가면 금화 은화를 만들어줍니다. 이 금화 은화로 세금을 받게 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원화의 차이점은 강제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원화를 사용해야 하죠. 해피머니 상품권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초창기 화폐는 금 또는 은이었습니다. 휴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종이증서를 거래에 사용합니다. 금세공업자가 은행으로 변하게 되고 종이증서는 화폐증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 화폐는 민간은행에서 발행했습니다. 1933년 미국 정부가 금을 몰수하면서 연준이 달러를 발행합니다. 미국의 금은 포트녹스에 보관이 되어 있죠. 국가가 보유한 금을 개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보유금보다 많은 달러를 발행합니다. 중앙은행 부채 항목에 화폐가 있는 이유는 자산 항목에 금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금본위 제도에서 달러 발행량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고 하면 연준의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은 동시에 감소합니다. 연준이 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고 달러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합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연준은 보유금보다 몇 배 이상 달러를 발행합니다. 금태환이 많아지면서 1971년 금태환을 중지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194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태환이 정지가 되면서 연준의 화폐는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화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야 하는 것인데 금태환을 정지하면서 달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화폐 발행량을 늘리기 때문이죠.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화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강제성 때문입니다. 세금을 법정화폐로 받기 때문에 원화 달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세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굳이 원화를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는 가치 저장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은 부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위 제도가 전제된 것입니다.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상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행하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화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물건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화폐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화폐가 금인 시절에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개념은 없었습니다.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달러의 시초는 금을 대용해서 사용하는 보관증이었습니다. 금태환이 정지가 되고 현재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 어음으로만 세금을 받으면서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이 어음을 남발하면 중앙은행이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기존 어음 보유자의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구매력을 보존하는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통화 시스템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은 화폐 발행입니다. 화폐 발행액은 부채이지만 상환하지 않는 부채입니다. 이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물가를 급등시키려는 이유가 국가부채 비율을 하락시키려는 것입니다. 일본이 높은 국가부채 비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저물가와 저성장입니다. 물가를 높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부채를 해결하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빚을 빚으로 계속해서 갚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빚은 빚으로 계속해서 갚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통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